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박순애라고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이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라면 제 이야기가 아마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혹시 이 영상이 필요할 누군가가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릴게요. 그게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단 한 달 만에 간병비 500만 원을 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았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식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제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혹시 간병비라는 단어가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친구들과 등산 약속을 잡고 손주 생일잔치를 준비하며 나이 들어도 내 힘으로 살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이었어요. 겨울 저녁 가습을 위해서 찌개가 끓던 소리가 멈춘 것처럼 우리 부부의 일상도 조용히 멈췄습니다. 남편이 식탁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얼굴 반쪽이 굳어 있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밤거리를 울리던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새벽을 맞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냄새, 차가운 형광등 불빛, 의사들이 빠르게 오가며 내뱉는 낯선 단어들. 그 모든 것이 한 덩어리의 두려움으로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합니다. 하루 15만 원 정도, 한 달이면 450에서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500만 원. 그 숫자는 제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과 연금,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금을 합쳐도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순식간에 제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죠. 저는 평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남편이 사업이 힘들 때도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하루 15만 원, 한 달 500만 원이 필요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의 가족이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오래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에서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180만 원, 적금은 몇백 남짓, 통장 잔고를 다 합쳐도 1년은커녕 몇 달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문득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민수, 딸 지영.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이지만 내가 간병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스친 복잡한 그림자를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말투, 사위의 눈길, 그리고 자식들이 내뱉은 그 한마디. 엄마 요양원은 어떨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평생 들어왔던 수많은 노인의 하소연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 내 돈 다 줬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안 와. 재산 다 물려주고 나니 자식들이 날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해. 사회복지사로 30년을 일하며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 나는 늘 메모지에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경제권을 절대 넘기지 말 것. 노후의 공간을 스스로 지킬 것. 그리고 그 메모를 내 서랍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입장이 되어보니 그 조언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밤에는 집안의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은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어쩌면 집을 팔아야 하나? 아이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버티려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아주 우연히 아주 작은 기회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병원과 집 사이의 왕복. 새벽의 복도는 늘 같은 냄새였습니다. 소독약, 희미한 커피, 오래된 난방기의 열기. 나는 매일 그 길을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까? 반드시 어딘가 있을 텐데. 그날도 남편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긴 재활을 이야기했고 간병 비용이 한 달 500만 원에 육박할 거라 덧붙였습니다.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공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난히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서둘러 걷다가 낯선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건강 강좌. 집에서 가능한 돌봄 서비스 안내. 오늘 오후 2시 2층 강의실. 비가 흩뿌리기 시작하던 때라 나는 잠시 비를 피하려 복지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간들 뭐가 달라질까? 잠깐 앉아 있어도 되겠지. 강의실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벽난로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만드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뒤쪽 빈자리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회복지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였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기다린 말 같았습니다. 복지사는 절차를 천천히 안내했습니다. 첫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 둘째, 방문조사. 조사원이 집을 방문해 거동환경을 확인. 셋째, 등급 판정.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세분화. 넷째, 서비스 이용.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복지용구 등.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 본인 부담금은 9에서 20%입니다.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내 귀에 9%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500만 원에 9%라면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혹시 남편 간병도? 강의가 끝나자 나는 곧장 복지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해도 될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네, 어르신. 1577-2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저는 70세 박순애입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24시간 간병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방문조사 일정, 준비할 것들을 꼼꼼히 알려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치자 가슴 깊숙이 오랜만에 숨이 좀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조사원이 집에 왔습니다. 나는 부끄럽지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방, 미끄러운 욕실, 안전바가 없는 좁은 복도, 그리고 침대와 부엌 사이의 동선. 조사원은 조용히 메모를 하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일어설 수 있는지, 화장실까지 몇 걸음인지, 식사는 스스로 가능한지. 그날 밤 나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든 것이 그 결과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기다림은 언제나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루가 길었고 밤은 더 길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웃던 사진, 젊은 우리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 그 시절 우리는 밝은 미래가 당연히 올 거라 믿었습니다. 노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이들이 잘 자라면 자연히 평화가 찾아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의미로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을 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마침내 흰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장기요양 2등급 판정. 짧은 글씨 한 줄이 그토록 무거웠던 내 어깨를 스르르 풀어주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꼭 끌어안고 거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렀습니다. 살 수 있겠다. 이제 진짜 살 수 있겠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다시 또 다른 문제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좋긴 한데 요양원에 계시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작은 서운함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집에서 남편을 돌볼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이 제도가 있잖니. 아이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걱정과 안도, 그리고 어쩌면 안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등급을 받은 뒤에도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방문 요양을 담당할 기관을 고르고 시간표를 짜고 필요한 복지용구를 신청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방문 요양 몇 시간, 방문 목욕주 1회, 총 예상 비용, 본인 부담 9%, 계산기 위의 숫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 달 28만 원. 처음 들었을 땐 믿기 어려운 금액이었지만 모든 계산을 끝내고 나니 사실이었습니다. 500만 원에서 28만 원. 절망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 앞에는 조금 다른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병은 완치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집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등급 통지서를 받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현관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미소, 손에 들린 작은 가방, 그리고 오늘은 가볍게 몸부터 풀어보자라는 표정. 그 표정만으로도 집안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첫 방문 요양은 90분이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시작 날짜를 표시해 두었고 시계에 타이머도 맞춰 놓았습니다.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우리는 지금 달라졌다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첫날의 90분은 바쁘게 흘렀습니다. 남편의 손가락 관절을 천천히 돌리고 발목을 조심스럽게 구부렸다 펴고 침대 난간을 내렸다 올렸다 하며 체위를 바꾸었습니다. 나는 옆에서 그 모든 동작을 따라 배우듯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무릎을 받쳐야 하는지, 어깨는 어떻게 들어 올려야 덜 아픈지, 작은 요령들이 내 손끝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목욕 서비스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준비된 이동식 목욕 의자, 물이 미지근한지 손등으로 먼저 확인하는 습관, 등과 어깨를 닦을 때의 순서, 목욕이 끝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나는 남편의 얼굴색이 조금 좋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피부는 따뜻했고 눈동자는 전보다 오래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눈으로 하는 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직 여기 있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깨지 않고 정해둔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떴습니다. 잠은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걱정은 어제의 걱정이 되게 하고 오늘은 오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주에는 복지용구 상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낮은 싱크대 보조판,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 침대 옆 안전바, 그리고 보행 보조기. 상담사는 우리 집 동선을 종이에 그리더니 여기 30cm만 비워두시면 휠체어가 돌아나가기가 훨씬 편해져요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대로 작은 서랍장을 옮겼고 그 자리에 남편의 가벼운 웃음이 놓였습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등급에 맞춰 급여 항목이 나눠져 있었고 필요한 물품은 목록에 따라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나는 수첩에 항목별 가격과 본인 부담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계산했습니다. 이번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 달 28만 원. 내 손에 쥔 계산기 위 숫자를 보면서 나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남편을 돌보는 게 버겁지 않은지, 서비스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무엇보다 비용이 정말 그 정도인지. 나는 웃으며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방문 요약 몇 시간, 방문 목욕주 12회, 총액과 본인 부담, 다음 달 예약표까지. 서서히 아이들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미안함과 걱정이 섞였던 눈빛에서 이제는 안도와 신뢰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설명보다 일상을 보고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거실에 햇살, 식탁 위에 간단한 반찬, 편안한 얼굴로 낮잠을 자는 남편.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방문 요양 선생님이 알려준 작은 요령들이 생활을 바꿔놓았습니다. 옆으로 눕힌 뒤 15분마다 체위를 바꾸면 어깨가 덜 아프다는 것, 손가락을 쭉 펴고 5초 세며 호흡을 같이 맞추면 불안이 줄어든다는 것, 반찬을 작게 썰어 조금씩 여러 번 먹이면 체력이 덜 떨어진다는 것. 나는 냉장고 문 안쪽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오늘의 동작 3개. 하루에 3개면 충분했습니다. 너무 많은 목표는 포기하기 쉬우니까요. 작은 목표를 채우고 체크 표시를 하는 동안 우리의 하루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나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은 휠체어에서 창가까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실 커튼을 걷어 햇빛을 더 들여보내자 남편 얼굴에 작은 주름들이 살아났습니다. 햇빛은 주름의 그림자를 예쁘게 만들고 그 그림자는 오래 함께 산 사람에게만 보이는 표정이 됩니다. 나는 창문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몇 번의 겨울과 몇 번의 여름을 우리와 함께 보냈을까? 우리가 웃던 날과 울던 날,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소리와 빗소리를 함께 들었던 밤이 다 이 벽에 배어 있을 텐데. 그러니 가능하다면 나는 이 집에서 가능한 만큼 더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내가 함께했던 세월의 냄새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오후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방문 요양 선생님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고 급한 사정으로 늦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잠깐 당황했지만 서랍에서 내가 만든 대체 루틴 종이를 꺼냈습니다. 호흡 맞추기 2회, 팔 스트레칭 3회, 물 한 모금씩 5번, 그리고 10분 뒤에 체위 바꾸기. 종이를 보며 하나씩 해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내 도움이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첩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움과 자립은 서로 반대가 아니다. 그 문장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이 제도에 대해 조금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등급이 유지되는 기간, 서비스 시간을 더하거나 바꾸는 법,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항목. 그때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알아야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로 나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안함은 고맙다는 말 한 번으로 충분했고, 그 다음은 배우고 기록하고 실천하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현관 앞 화분에 라벤더를 심었습니다. 손이 더디지만 흙을 만지는 일은 마음을 단정하게 해줍니다. 라벤더 향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남편의 눈매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괜찮지? 하고 묻고 남편은 눈빛으로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응은 예전처럼 길지도 또렷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비용을 걱정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 돌아가며 장을 보고 때로는 시간을 비워 재활운동을 같이 도왔습니다. 웃음이 어색하던 얼굴에도 다시 장난기가 엿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모양이 바뀐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들의 변화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게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 배우는 방식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수할 테고 서운할 테고 하지만 다시 배우면 됩니다. 사람은 배울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배울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미래의 나였습니다. 순애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오늘도 3번의 동작을 해냈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고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 편지를 접어 수첩 맨 뒤에 넣고 나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그 어떤 자장가보다도 달콤했습니다. 가끔은 병원에서 받았던 첫 계산서가 떠오릅니다. 하루 15만 원, 한 달 500만 원. 그 숫자는 여전히 나를 움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누군가 먼저 그 길을 걸었고 표지판을 세워두었다는 것을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표지판을 더 선명하게 그려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갈 즈음 남편은 가끔 한 음절씩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좋아. 응. 나는 그 한 음절들을 공들여 있습니다. 물을 줄게. 좋아. 그러면 남편은 잠깐 멈추고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사람이 회복하는 모습은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겹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 함께 견뎠다는 뜻, 그리고 앞으로도 하루를 더 살아보겠다는 약속. 어느 주말 아침 창문을 여니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커튼을 양쪽으로 묶고 휠체어를 창가로 밀었습니다. 햇빛이 남편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해가 떴네. 남편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이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첩을 펼쳐 나는 다시 한번 숫자를 적었습니다. 이번 달 본인 부담 28만 원. 다음 달도 비슷한 예산. 혹시 모를 추가 비용을 위해 다른 항목을 조금 줄이고 가능하면 계절 과일은 한 번만 더 사자고 나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은 불안을 공손하게 문 밖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렇게 불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내일도 아마 괜찮을 거야.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있다면 아마 당신도 누군가의 간병을 고민하고 있겠지요. 혹은 준비하지 못한 어떤 겨울을 앞두고 있을지도요. 나는 거창한 조언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내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당신께도 건네고 싶습니다. 첫째, 숨부터 고르세요.
숨이 고르지 않으면 계산도, 결정도, 눈물도 제때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알아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한 통, 동네 복지관 강좌 한 번, 그게 길을 바꿉니다. 셋째, 기록하세요. 오늘 무엇을 해냈고 무엇이 어려웠는지. 작은 체크 표시가 내일의 용기가 됩니다. 넷째,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 3개의 동작, 5분의 호흡, 반 컵의 물. 작은 것들이 삶을 바꿉니다. 다섯째, 서운함을 너무 오래 붙들지 마세요. 그건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신호일 뿐,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아이들은 우리 집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는 된장찌개에 애호박을 얇게 썰어 넣었고 고추를 반 개만 썰어 살짝 매콤하게 만들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진 뒤 모두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갈을 뜬 아이들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우리의 식탁 위에 항상 있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겨울을 예고했고 우리의 집도 새 겨울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일러를 점검하고 창문 틈을 막고 라벤더 화분을 안쪽으로 들여놨습니다. 나는 달력 마지막 장에 작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올해도 잘 살아냈다. 아주 간단하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문장.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년에도 잘 살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지요. 처음 내가 당신께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의 막막함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내 이야기는 충분하다고.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숨을 조금 덜 가쁘게 해주었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언젠가 다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등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 불빛이 모이면 가장 긴 밤도 조금 더 빨리 지나갑니다. 저는 박순애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우리 집에서 내일도 모레도 작은 동작 3가지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겠지요.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